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과 함께 대량의 실업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계시는 이상은 고용정책국장 연결해서 전 세계 실업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스위스 현지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ILO에서 고용정책국장을 맡고 계시는데 고용정책국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이 전 세계 고용 동향을 분석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련 정책 또는 대응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 회원국에게 정책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세계 고용 동향을 이제 꿰고 계실 텐데 뭐 ILO에서 일한 지도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고용에 주는 충격 면에서 볼 때 코로나 위기 같은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유엔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마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최악의 위기가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적어도 고용시장 상황을 보면 정말 맞는 말 같고요. 지금 전체적인 고용시장은 아주 불안정한 상태고 현재 상황 파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측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의 그 상황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예측하기도 어렵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18일까지인가요? ILO에서 왜 세계적인 그 실업 상황을 추산했지 않습니까? 최대 2,500만 명이 늘어날 것이다. 당시 수준에 비해서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그 자체가 숫자가 굉장히 놀랄 만한데 지금 상황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2주 전에 이제 수치를 예측하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그 수치가 조금 너무 비관적인 수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불과 2주 만에 그 수치가 낙관적인 수치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훨씬 더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지금은 이제 최근에 이제 2주 동안 이렇게 보면 각국에서 실업수당 관련돼서 발표를 많이 했는데 그런 걸 보면 이 단기적인 고용 변화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게다가 고용 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병가랄지 일시해고, 그다음 노동시장 단축 이런 것도 많아서 이제는 고용 자체 이것만 두고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지금 저희들은 노동시간 변화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 4분기쯤에는 도대체 노동시간 축소 폭이 얼마나 될지를 보고 지금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로는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전체적인 노동시간이 한 6%, 7%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만약 이 숫자가 맞다고 하면 최소한 1억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사실상 일자리를 잃다든지 아니면 불안정 고용 상태라든지 아니면 짧은 시간을 일한다든지 아니면 병가에 있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보충해서 제가 여쭙겠는데요. 6 내지 7%의 노동시간이 단축된다. 이걸 통계로 본다면 최소 1억 명 이상이 이제 실업이거나 휴업이거나 휴직이거나 이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예를 들면 2019년 현재 실업자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1억 명 정도가 추가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작년 말에 한 2억 명 정도에 달하는 사람이 취업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2억 명 지금은 정도가 이제 이미 실업 상태에 있었고요. 네. 지금은 그에 걸맞는 숫자가 다시 올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억 명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 혹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런 시나리오도 지금은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2, 4분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시간이 6 내지 7% 준다면 최대, 이거 수치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겠지만요. 한 1억 명 정도가 실업을 포함한 이런 고용 충격을 받게 되고 한 해 전체로 한 2억 명 정도가 그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2, 4분기도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1억은 최소한의 숫자고요. 최소한 최대한으로는 2억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소 1억 명에서 2억 명까지 정말 충격적인 숫자인데 그래도 ILO만이 좀 더 정확하게 이런 걸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 파악하기는 물론 다 어렵지만 어떻게 이런 실업자나 영향을 받는 사람을 추계합니까? 기술적인 걸 좀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은 원래 이제 고용에 대한 추계를 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예측을 하는데요. 이게 보통은 이제 연간 평균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짐작하시다시피 지금은 연간 평균을 가지고 이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하기가 아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변화가 워낙 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고용이 반응하는 방법이 굉장히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굉장히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측 모델도 안 될 것 같아서 최근에 모델을 좀 바꿨어요. 최근에 도입되는 모든 가장 최근의 정보를 가능한 모델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따라서 관련 변수를 즉각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예측 모델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나우카스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데이터를 100% 활용을 해서 예측을 조정하는 이제 나우캐스팅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나우캐스팅 모델을 이제 쓰신다는데 그러면 이게 상황이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이제 좀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업데이트를 자주 몇 번에 몇 달 또는 몇 주 한 번씩 어떻게 하시나요? 네, 저희들 계획은 2주 내지는 3주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매주 새로 나오는 정보들이 생각 의외로 그 규모가 크다든지 또 다른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한 2주 내지는 3주로 이렇게 충분히 업데이트를 해줘야만이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제대로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업데이트를 할 때 뭐 대륙별로라든지 지역별로라든지 국가별로의 차이점 같은 게 좀 많이 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저희들 추계 모델은 국가별 추계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지역 단위 그리고 이제 세계적 단위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차이가 좀 있긴 한데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이제 일부 아시아 국가에 좀 이렇게 충격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덜한 편인데 이건 정말 미미한 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전 세계가 다 충격의 여파에 무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아이로의 추계대로 하면 올해 뭐 최저 1억 명에서 2억 명까지 이렇게 실업 충격을 받게 된다면 결국은 일을 못하게 되면 다 소득이 줄어들 텐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세계적으로 이렇게 소득 감소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추정은 혹시 안 하시나요?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는 이게 한 2,500만 명 정도의 실업이 올해 생기지 않겠냐고 했을 때는 한 3조 달러 정도의 노동소득이 줄지 않을까 추정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지금은 그런 추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워낙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불안정 고용 상태에 빠진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나 아니면 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겨우 이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형식의 소득 손실 추계라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전체적인 소득 손실을 이제 추계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정도로 워낙에 지금 고용 실업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아무래도 이제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빈곤층이야 빈곤선 이하의 근로자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층별로 그렇죠. 좀 불균형적인 양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위기라는 게 저희 2차 대전 이후로는 모든 경제 위기는 특히 이제 항상 대부분 불평등을 이렇게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예전 아마 위기보다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뭐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관광 산업이라든지 이런 그 산업뿐만 아니라 특히 저임금 업종들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각한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영세 자영업자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각 나라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영세 사업자나 아니면 저임금층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고요.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좀 그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결국은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사회 위기로 이제 증폭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세계가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도 실업자가 큰 폭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당시 상황을 좀 되돌아보면 당시에는 전 세계가 좀 협력을 해서 어느 정도 극복을 잘 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는 뭐 2007, 8, 9년 사이에는 사실 공조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진 편이고요. 그래서 G20라는 게 그때 만들어졌고 사실 좀 효과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어려운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아시다시피 정치적 조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강대국들 간의 좀 견해도 조금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뭐 내셔널리즘, 뭐 민족주의라든지 아니면 파퓰리즘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력을 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제적 공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이제 방역에서 실패한 나라들이 꽤 많은 편인데요. 거기에 대한 경제적 비용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제적 비용을 사실 감당하려면 국제적 공조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걱정이 많이 되죠. 물론 이제 방역을 잘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좀 상대적 상황은 좋은데, 지금 현재는 세계 경제가 만약에 휘청이게 되면 뭐 방역을 잘한 나라도 예외 없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죠. 방역을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걸 보면 세계화했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면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다 영향을 받게 되고, 한마디로 모든 전 세계가 한 배에 탄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는 뭔가 협력이라든지 대응이 조금 이제 부족하다, 이제 그런 평가를 내리셨는데,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재정 부양책이 국별로 굉장한 속도로 지금 시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신속하게 움직여줘서 이제 아무래도 그게 전체적인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고용상의 문제를 조금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긴 할 텐데, 문제는 이제 그 집행 과정의 문제인데요.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금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그 금전적인 도움, 소득 지원에 도움이 필요한데, 오늘 기업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점이고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움직이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도움을 신속하게 받는 거, 이게 중요한데 그 점이 조금 늦어져서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지금 코비드 관련된 바이러스로 따른 위기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 같고, 저희들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 조달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하고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위기 사태가 하반기에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를 국장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 부양책을 하려면 재정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각국 유럽 같은 데의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응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국별로 지역별로 어떻게 보십니까? 대응력을 대해서. 예, 지금 이 각국마다 사실 재정적인 능력은 좀 차이가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재정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지만 유럽이나 이런 대부분 국가들은
지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이미 좀 재정 상태가 좀 어려워지기는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태가 굉장히 비상시국이라는 거고 그만큼 아주 중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의 재정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재정 정책을 펼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기업도 노동자도 아무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실 성장의 엔진을 계속 유지해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 금융위기 때는 미국과 유럽이 큰 영향을 받았지만 적어도 중국이나 한국 그리고 많은 개발도상국이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빨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국가가 동시에 위기 상황에 접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받는다든지 어떤 숨통이 트인다든지 이런 걸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은 정부와 국가가 나서서 무리를 했으라도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 수습하지 않으면 지금 위기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정부의 시간이 국가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조금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환자가 좀 버틸 힘이 있을 때 돕는 거랑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중태에 빠졌을 때 돕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비용이 든다고 하지만 그 효과는 전자의 경우가 훨씬 더 클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기업을 돕지 못하면 기업이 파산할 테고 지금 노동자를 돕지를 못하면 노동자가 사실 아주 심각한 부채 내지는 생활고를 겪게 될 텐데 이미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부가 지원해 주게 되면 사실은 그건 빚을 갚는다든지 빚을 청산하는 데 드는 것이지 기업을 살리고 노동자를 살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부채를 통해서라도 아주 적극적이고 신속적이고 아주 대규모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정부의 시간이고 국가의 시간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데요. 기업들이 이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너무 그래도 힘드니까 직원을 이제 내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정부가 혹시 기업 지원과 고용 유지 의무랄까 이걸 연계한다거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이미 많은 나라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이나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해준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자면 지난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 경제 회복되는 속도와 고용 회복되는 속도를 보면 아주 독일이 굉장히 유별나게 아주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독일의 정책이 이렇게 바로 그랬습니다. 기업을 지원해줬지만 동시에 이제 고용을 전제로 해서 지원해주는 바람에 실업 역량도 상대적으로 들어있고 회복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실 영국이나 미국도 사실 그렇지 못한 나라 있는데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업이 회복되는 데로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노동소득이 위기 이전으로 돌아오는데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고 하면 고용과 기업 지원을 연계시키는 정책은 이건 노동자를 위해서만 좋은 정책이 아니라 경제의 신속한 회복, 그다음에 사회적인 안정 이렇게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